시장이 막 오르면 부담스럽잖아요. 시장이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렇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바보 같지가 않아요. 부담감, 불안함 이걸 가지고 매도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불안감, 부담감 이거 욕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어떤 욕심인지 아세요? 고점에서 팔고 싶은 욕심.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사실 제 기준에는 수다 시간이에요. 수다 시간. 우리 PD님들의 고민,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이에 관련해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증시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증시 토크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홍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하고 있는 그 실전 투자 스터디의 수강생 분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제가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세미나 주제는 투자는 관리다. 이런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게 아직 스터디 참여는 안 하시고 계시지만 유튜브 상으로 제 이야기 중에 조금은 더 빼먹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도 큰 곳 빌렸고 여러분들이랑 많이 좀 소통하고 싶고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또 이런 오프 세미나 또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만관부입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안내하고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으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도 끝을 냈으니 PD님 본격적으로 증시 토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되냐일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는 주식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번 주는 조금 하락으로 마무리됐고 오늘은 또 코스피가 좀 좋은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중동 지역은 늘 1년에 한두 개씩의 지정학적 위기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종교 문제도 있고 에너지 문제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는 건 우리가 작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분쟁이었잖아요. 요거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이즈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란이 사실은 중동 지역 전체에서 보면은 사우디 다음으로 가장 땅덩이가 큰 나라이기도 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는 사우디보다 좀 한참 모자라긴 하지만 중동 지역 전체에서 반 이스라엘 전선의 가장 그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중동 지역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이건 중동 지역의 끝판왕이다. 그게 결코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아서 아이 뭐 그쪽 싸우는 거 한두 번이야? 이렇게 생각할 문제까지 그렇게 낮은 문제는 아니다라는 건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이랑 이란은 접경국이 아니거든요. 시리아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구팅에 있으면 이란이 오른쪽에 이렇게 크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이 싸우잖아요. 지금 막 미사일을 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나라 영공을 넘어가야 돼요. 이 영공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이게 중동 지역의 전체적인 제3차 중동 정책 뭐 이런 식으로 확전된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공격을 하면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 전주에 원래 불신임 투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불신임 투표가 있었는데 딱 한 표 차이로 불신임이 안 되고 신임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또 6개월 안에 뭔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해내지 못하면 그러면 불신임이 될 거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거로는 보면 하마스와의 전쟁 때문에 결국은 감옥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타냐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재 국면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돌파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반응이 조금은 적게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평가절하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한 번 미사일 쏘고 한 번 미사일 쏘고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주말 내내 계속 됐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던 지점 자체가 처음에는 핵시설에만 타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에너지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란이 반격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 정말 자랑하던 게 아이언돔이란 말이에요. 자기네 영공을 뚫을 수 없을 거야. 이란 너희들이 우리 못 쳐. 이거였는데 뚫렸단 말이에요. 뚫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조금 조심할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아마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응한 것도 그렇고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의 개수가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이면 다 쓴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는 없다. 네타냐후의 마지막 선택지이기 때문에 당장 빠르게 2, 3일 내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주일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통상적인 지금 금융시장에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반영하는 예상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확전보다는 일주일 정도의 차원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고 그래서 좀 제한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제가 지정학적 위기가 정말 짜증나는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을 제일 못 믿겠어요.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는 제일 예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정학적 위기가 가장 짜증나는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 특히나 이번에는 이란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의 열강국 간의 전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외신 기사를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들 걱정하는 게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하냐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트럼프까지 가세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타냐후하고 트럼프가 원래 사이가 좋았잖아요. 사이가 멀어진 부분이 있어요. 단적인 예가 뭐냐면 2, 3주 됐죠? 2, 3주 전에 트럼프가 중동을 방문했습니다. 중동을 방문해서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한테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어차피 이제 미국 사회가 유태인에게 굉장히 지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편에 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동 지역에 실제로 이제 지정적 위기가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받아놓은 AI 투자 약속을 어떻게 해요? 트럼프는 모든 게 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해서도 조금 불확실성 요인을 생각해보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의견이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일어나면 다른 자산 시장도 움직이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정학적 위기가 중동 지역에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면은 이건 공식이니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는 미사일 전쟁만 하고 있는데 가장 극단으로 가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게 가장 극단이에요. 이랬을 때는 글로벌하게 주는 경제적 충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공식처럼 외우는 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을 하면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게 원유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달러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여기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금, 달러는 글로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을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죠. 그래서 금, 달러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그리고 유가는 얼마나 치솟는지 요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튀긴 튀었는데 트럼프가 333 정책을 핀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을 늘린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유가가 오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 밴드가 있었는데 하락 밴드의 하단에서 하락 밴드의 상단까지 올라가는 정도의 흐름을 유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금은 최근에 계속 달러 약세 때문에 셌는데 그냥 아주 폭등은 또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달러가 세긴 셌거든요. 세긴 셌는데 그 전에 지정학적 위기 나오기 전에 이미 달러가 되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한 폭을 생각해보면 달러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건 이런 지정학적 위기 중동 쪽의 지정학적 위기는 유가 체크하고 금 체크하고 달러 체크하는 게 우선인데 이번에 달러의 모습을 보면 달러의 기축통화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의 지위가 조금은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요번에도 조금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건 이거는 이 중동 지역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가 인식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코스피는 또 잘 오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오늘 기준으로는 유튜브에서 자주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두산,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 날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하락했단 말이죠. 이제 상승 출발해서 긴 음선이 났는데 그때 제일 많이 빠진 주식이 뭐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보면 삼성전자고 2차전지였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고 2차전지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우리 시장이 이 지정학적 위기에 일종의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 2차전지는 솔직히 관심 바뀌잖아요, 지금. 관심이 없는 주식이란 말이죠.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 굉장히 강렬한 상승의 힘이 존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서 일종의 약세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충돌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금요일의 흐름을 보더라도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2차전지 삼성전자가 빠져서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원전 주식도 그렇고 방산 주식도 그렇고 상승하는 주식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로만 생각할 수 있다. 뭐냐면 첫 번째 큰 틀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빠르게 해소될 거를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시장 내부의 상승 에너지는 굉장히 강하다. 그거를 반증해주는 게 오히려 금요일의 흐름이고 오늘의 흐름이다. 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만이라는 말로 이제 위험을 환기시켜 드리는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러면 글로벌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중동 지역의 기름은 아시아 쪽이 다 쓰기 때문에 폭등을 하게 되면 물가의 위험 이슈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의 가장 제반적인 원동력 중에 하나는 유동성의 증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은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피고 있는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유가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 이제 기름 넣는데 막 1,800원, 2,000원짜리 기름을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가 위험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물가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한은의 금리 인하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적인 정책을 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전체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핵심적인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유동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장의 내부의 힘을 통해서 상승하고 있고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 지정학적 위기는 실제로 유동성에도 훼손을 줄 수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생각해 놓고 그리고 시장을 좋게 봐야지 이거 아니고 그냥 무조건 시장을 좋게 볼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이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워스트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는 주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대응 원칙은 항상 매수는 천천히, 차분히, 매도는 빠르게, 매도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유식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변동성 지수라는 게 시장의 위험을 측정하는 변동성 지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매일 0.1%씩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변동성 지수는 안 움직여요. 그리고 만약에 0.1%씩 매일 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3%, 4% 증시가 급등하잖아요. 이럴 때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 지수는 사실은 상승할 때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증시가 올라갈 때는 변동성 지수가 낮은 레벨을 유지하다가 시장이 하락하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죠. 이 이유가 뭐냐면 주가의 속성이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는데 정말 유의미하게 빠질 때는 빠르게 즉각적으로 빠지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대응 전략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빠르고 즉각적으로 빠질 때 그때는 우리도 빠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주식은 차분히 이제 꾸준히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꾸준히 늘려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산 거보다는 분명히 낮은 가격에 팔 확률이 높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 상황 앞서 말씀드린 워스트 케이스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에 대한 일종의 변곡점 같은 게 느닷없이 발생한다고 하면 오를 때는 차분히 10%씩 뭐 5%씩 이렇게 증가를 시키다가 한 번 딱 빠질 때 미니멈 30% 아니면 50% 팔고 시작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원칙적으로 매도를 할 때는 일종의 변곡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서 매도를 할 때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매도를 하는 원칙을 갖고서 현재 시장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떠나가지고 지난 몇 주간 단기 상승폭이 매우 컸다 보니까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수익 실현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혹은 반대로 너무 비싸져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슬슬 너무 비싸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찐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불안하거나 부담스럽거나 하는 시점에서 변곡점을 형성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변곡점은 낙관이 극대화될 때, 낙관적 심리가 극대화될 때 그때 실질적으로 변곡점이 많이 발생을 하지. 이건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안한 심리에서 일정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의미 있는 변곡점, 추세가 종료되는 변곡점은 불안한 심리,
부담감이 있는 심리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전 큰 틀에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이 막 오르면 부담스럽잖아요. 시장이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렇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바보 같지가 않아요. 내가 더 멍청할 확률이 99%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 저는 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부담감, 불안함, 이걸 가지고 매도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 또 그래요. 이 불안감, 부담감, 이거 욕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어떤 욕심인지 아세요? 고점에서 팔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이 기본적으로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불안하고 부담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지금 계좌에 찍히고 있는 높은 나의 수익, 이 수익이 내 수익이 아니다. 나는 이거보다는 충분히 싸게 팔 거야. 난 그때 팔아도 돼. 라는 마음가짐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실기할 위험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거는 매도하고 매수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사서 너무 불안하지만 못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사서 너무 불안하지만 내가 손절매라고 하더라도 이 흐름이 끊어졌을 때 팔겠다라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래도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최근에 시장 동향을 이렇게 쭉쭉 돌려봤는데, 여의도에 글 쓰는 사람, 저 같은 유튜버 다 뷰가 좋아요. 근데 실제로 트레이딩하는 애들 있잖아요, 별로 뷰 안 좋아요. 글 쓰는 사람, 유튜버들은 자기 돈이 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뢰할 만한 심리 지표를 보여주지 못해요. 저의 말을 포함해서 그들의 말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심리 상태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대신에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참고할 만하거든요. 근데 그쪽의 심리는 불안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 중시 토크 이런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주말에 제가 또 몇몇 후배들하고 시장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것을 가장하여 그들의 심리를 체크를 해봤거든요. 물론 뭐 한 두세 명 전화 통화한 게 다이긴 합니다만, 그들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바는 되게 불안해하는구나. 그리고 못 받아들이는구나. 사더라도 싸질 때 사고 싶어 하는구나. 한 후배는 형 어떡하죠? 엄청 고민해요. 제가 이 얘기 있습니다. 너 살 때까지 올라갈걸?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용을 하는 사람들,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잡고 앉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PD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편하게 들으시라고 만드는 이 증시 토크,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제 이야기가 당연히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경험치, 또 저의 주변 사람들의 심리 태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